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직원대 경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어제 전북 특별자치 출범 행사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고성을 지르다 대통령실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 퇴장당한 사건이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의도된 행패로 경호상 위해를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라고 한 반면 야당은 직언하는 국민의 대표를 끌어냈다며 관련자 인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국민의힘 출신 태극기 부대원입니다. 민주당 이무경 원내대변인이 어제 강성희 의원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비판하면서 야당 대표가 국민의힘 출신 태극기 부대원에게 정치 테러를 당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여권 기획서를 확정적으로 언급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국민 걱정할 부분 있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이 논란을 몰카 공작이라고 일축했던 입장과는 달라진 기류인데요. 여당 안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원희룡 왜 따라오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현 지역구에 그대로 나갈 거라면서 인천 개항을 재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당 공천을 받아 이 대표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밝힌 원희룡 전 국토장관에 대해서는 왜 따라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북한 김정은에게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편회에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각각 6.25 남침과 핵개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인물들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적대적 강경 정책을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류현진도 뜯겼나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에 대한 공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전직 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류현진 선수에게도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류 선수의 로드 매니저 일을 하면서 갈등을 빚다 이런 일을 저지른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대통령실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둘러싼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 지역의 행사장에서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진 뒤에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경호상 위해 여부를 가를 사실관계를 놓고서는 대통령실 현장에 있었던 여권 인사들과 그리고 강 의원 측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사건이 벌어진 건요. 어제 오전 전주에서 열린 이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을 하면서 이 여야 국회의원 등 주요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고요. 이 과정에서 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던 중에 고성을 지르다가 이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에게 끌려나간 겁니다. 이후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은 됐고요. 이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힌 채 끌려나간 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꿔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라고 했을 뿐인데 행사장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며 이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상황 영상으로 보시고요. 이후 이 강 의원의 주장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말이 끝나기 전에 사지를 들어 이런 얘기를 들었고 경호원들이 사지를 들고 그리고 제 입을 막고 그리고 안경을 뺏어서 행사장 바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너무 황당하고 원통하고 이렇게 들려 나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입을 막아가지고 그래서 말을 할 수 없었고 바깥으로 쫓겨나고 나서 이럴 수 있냐.
어제 오후부터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추가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어제 추가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오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때 강 의원 퇴장 조치에 대해서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해당 지역구 제도권 국회의원이 이런 행동을 한 건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야권에서 경호처가 과잉 대응을 한 거란 비판이 잇따르자 대통령실은 어젯밤 강 의원 퇴장 당시 상황이 담긴 30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하고 나섰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강 의원이 대통령과 악수를 할 때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놔주지 않고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고 또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악수를 나눈 뒤 바로 옆자리에 강 의원에게도 웃으면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강 의원 역시 손을 내밀면서 윤 대통령에게 무언가 말을 하는데요. 경호원에 가려져서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강 의원의 윤 대통령의 손을 끌어당겼는지는 영상을 통해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시선이 잠시 악수하던 손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긴 합니다. 이후 경호원들이 제지를 했지만 강성희 의원은 계속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무언가 그 얘기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손을 모아서 소리를 지르는 듯한 행동도 합니다. 네, 어제 행사에 참석해서 이 영상에서도 포착이 된 국민의힘 정운춘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강 의원의 고함이 행사장 전체에 들릴 정도였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강 의원은 오히려 이 대통령실이 거짓말하고 있다면서 어제 행사에서 소리를 지른 건 이 전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고 자신이 윤 대통령의 손을 끌어당겼다는 이야기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강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더 날선 비판을 하고 싶었고 전주 시민들의 목소리의 100분의 1도 저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상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이든 날리면 2탄을 만들고 싶은 건지 저는 되게 의문스럽고요. 대통령과 제가 손을 잡은 것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미 손을 놨고요. 무슨 손을 잡아서 힘을 줬다, 내 쪽으로 대통령을 끌어당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로를 방해했다라는 것도 영상에 보면 대통령이 자기 갈 길을 그냥 잘 갑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했을 뿐이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손을 끌어당긴 적도 없다. 이게 강성희 의원의 주장인데요. 그런데 어제 강 의원의 이 바로 옆에 있었던 지금 영상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은요. 강 의원이 윤 대통령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는 걸 자신이 봤다. 지금 이렇게 또 주장했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은 강 의원 바로 전에 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고 그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어제 강 의원이 윤 대통령의 손을 놓지 않고 시간을 끌길래 유심히 지켜봤다면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했거든요. 이 의원의 이야기 듣고 오시죠.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끄라고 봤더니 손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좀 당황하셨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입으로는 국정기조를 바꾸세요 이러고 손을 놓지 않으니까 대통령께서 다음 분들하고 계속 악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잡고 이제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이제 경호원들이 분리를 시켰고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더 커졌죠. 어제 그 행사라고 하는 게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하는 사실 축제의 일이거든요. 우리 국민들 아시다시피 잼버리 이후에 사실 전북이 굉장히 좀 힘들어했던 이런 과정이 있어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힘을 좀 전북에 실어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장소였거든요. 매우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용호 의원의 말처럼요. 대통령실과 여권 주변에서는 어제 행사가 이 전북도 차원의 잔치였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국정 관련한 고언을 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자리에 맞지 않는 그래서 도에 지나쳤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 강 의원의 언행이 몰상식한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성격이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이런 행동을 국회의원이란 이유로 제지하지 않는 건 최근 사회적 요구사항이기도 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인데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번 일이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과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자 경호상 위의 행위라고 판단할 일도 아니었다면서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온 여야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무례함은 대한민국 좌파의 상징입니까? 그 자리에 강성희 의원이 있었던 것은 국회의원 자격이죠. 일반 시민단체나 시위대 자격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진보 정치가 품격이 없어지고 무례하고 자극합니까? 물론 경호처에서 이렇게 끌려 나오는 과정이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하는 질문 할 수 있습니다. 강 의원을 제압한 것은 대통령이 지나간 이후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신변에 위협이 된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경호는 신변 경호지 심기 경호가 아닙니다. 여권 등에서는요,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경호실이 좀 민감했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이 피습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어제 오전 박정화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정 의원이 국회의원답게 고성과 위력이 아닌 이 정제된 언어로 품격 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어야 한다면서 최근 이재명 대표도 극단적인 정치적 표현의 희생양이 되는 비극을 겪었다. 이 강성희 의원의 몰상식한 행위를 비유하는 모습은 반인륜적 정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요, 이 민주당의 원로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강 의원의 입을 막는 등 경호원들의 이 과잉 경호는 대통령실이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의 경호는 엄중한 것이고 또 이 최근 이 대표의 피습 사태 등을 봤을 땐 강 의원 역시 예의에 어긋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김 전 총리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론 대통령 경호는 엄중한 겁니다. 특히 또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사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봐서 또 강 의원이 좀 예의에 어긋난 측면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신원이 확인되잖아요, 강 의원은. 저는 분명히 빨리 대통령실이 국민들께 빨리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이런 공방 속에 어제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발언도 논란을 불렀습니다. 강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거기에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테러범을요, 국민의힘 출신 태극기 부대원,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칭을 한 겁니다. 네, 어제 오후 이무경 원내대변인이 강 의원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었고요. 정부를 향한 비판을 하던 중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출신의 태극기 부대원에게 정치 테러를 당했다고 말한 건데요. 이어 임 원내대변인은 경호처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한 국회의원을 범죄자 취급하듯 끌고 나간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대통령 경호처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누구의 지시로 국회의원이 행사장 밖에 내던져졌는지 책임 있게 답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임 원내대변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무서워서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 대표는 국민의힘 출신의 태극기 부대원에게 정치 테러를 당하고 행사에 초대받은 지역 국회의원은 사지가 들려 끌려 나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만들려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입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간접적 또는 우회적으로 이 테러 사건의 궁극적인 책임이 현 정부 그리고 여당에게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대변인이 나서서 직설적으로 테러범을 여당하고 연결지은 처음입니다. 때문에 파장이 만만치 않은 거고요. 국민의힘의 박정화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혼란을 틈타서 이런 여권 기획서를 확정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 음모론은 민주당의 논평을 통해 나온 공식 의견인 만큼 이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렇게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면서요, 강성희 의원은 또 어떤 인물인지 과거 이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제 강 의원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강 의원은 진보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인데요. 지난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서 국회에 입성에 성공한 인물로 통진당 출신이자 내란 선동 등 혐의로 복역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대학 후배이기도 합니다.
강 의원은 등원 첫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석기 전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내란 음모 조작과 정치 탄압에 의해 희생됐다면서 박근혜 정권이 탄핵당했으므로 당연히 이 전 의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복권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강 의원은 지난해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내란죄 수개로 규정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엔 국회 본회의장에서 피켓팅을 하지 말자는 이 여야 합의를 깨고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연단을 내려오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나홀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피켓 시위의 내용이 또 윤 대통령의 사실상 하야를 촉구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정치적으로도 논란을 불리기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진중권 교수는요, 어제 강 의원의 행동을 운동권의 버릇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 한 라디오에서 한 발언인데요. 먼저 이 진 교수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쨌든 경호실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최근에 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대통령 경우는 그런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예. 그리고 강성희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운동권도 아니고 뭐 하는 짓입니까? 거기 행사장에 와가지고 소리 소리 질 건 지르고 그다음에 항의를 할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 행사장인데 그런 건 좀 버렸으면 좋겠거든요. 이 의도적으로 그러면 했었다. 그럼 의도적으로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도발하고 그다음에 나오면 그것도 시비 걸고 이런 것도 좀 그만했으면 지치거든요. 진 교수는 이어서 이 일반 행사장에서도 강 의원처럼 소리를 지르면은 끌려 나간다면서 국회의원이라면 좀 점잖게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도발하고 또 정치 문제화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의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요, 대통령실을 좀 비판하는 그런 식의 논평을 냈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과도한 경우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네, 이준석 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국회의원이 아니라 어느 국민이라도 국정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지가 들려나갈 이유는 없다면서요. 입을 막은 건 실체적 위협에서 대통령을 지키는 목적보다는 대통령의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는 심기 경호의 목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11월 이민개혁안 연설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민자 청년의 항의를 제재하는 경호원들을 오히려 만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 행사에서 뭐 고성을 소리를 좀 지르고요. 일종의 이제 소란을 편 거죠. 그런데 이걸 두고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경호에 대한 위해였다. 이렇게 그래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강성희 의원은 자신은 위해 행위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실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얘기를 강제로 막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도 강성희 의원 쪽에 그런 입장에 무게를 실으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경호처장의 파면 그리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또 유일한 국회의원이고 그러니 좀 더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겠다는 뭐 이런 내적인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뭐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 자기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행사장에서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적당히 도를 지켜야 되는데 이제 그걸 좀 분명히 넘어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경호가 가행되고 경직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것을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좀 지도자다움을 발휘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고 또 국회의원이니까 경호의 가행 경호 같은 경우는 자제시키고 거기서 아마 정리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듣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국가 원수로서의 좀 여유와 이런 걸 가지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이 하더라도 그 정도의 어떤 이런 포용력을 발휘하면 더 좋은데 국회의원인데도 그렇게 했다는 점 그리고 이미 경호처에서 영상을 보면 강성희 의원이 좀 그런 것을 할 거다 이런 생각에 좀 미리 좀 준비했던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이 좀 더 경직된 경우도 조금 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제고하고 그래서 좀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경호처의 대응이 과잉이냐 적절했느냐 이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강성희 의원의 저런 저기서 한 행동이 적절했느냐 부적절했느냐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에 오래 경호원으로 근무한 분하고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네. 하니까 경호라는 것은 호위뿐이 아니고 경비도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 위협은
아까 강성희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끌어당기지 않았다. 이것은 위해죠. 위해냐 아니냐인데 그거 외에 간접적인 위해, 그러니까 경비 부분에서는 소리도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니까.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통령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은 심기 경호가 아니고 경호입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저는 적절히 대응을 했다고 보고, 그러면 이 강성희 의원의 행동이 적절했느냐?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할 때 손팻말 들고 계속 혼자 1인씩 비슷하게 했어요. 네. 줄이는 것은 예산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다. 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사가 어떻게 보면 전북 지역 그리고 전주 지역의 아주 뜻깊은 행사였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였습니다. 그렇죠. 아주 뜻깊은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수건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쪽 현지의 국회의원이 본인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다른 뜻깊은 행사 자체가 묻혀버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아까 저희 기자가 보도한 내용 중에서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피켓팅을 하지 말라는 여야 합의를 깼다, 강 의원이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당시에 여야 합의는요, 이제 두 교섭단체 간의 합의였습니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합의한 거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강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 정당인 진보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 합의에 구속이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요, 대통령 부인의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걱정하고 그리고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처음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서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대통령 부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당내에서 먼저 제기한 사람은 김경률 비대위원이었었죠. 이어서 이제 삼선인 하태경 의원과 조혜진 의원, 그리고 영입 인재로 당에 들어온 이수정 교수 등이 공개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또 어제 있었던 이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통령 부인 리스크가 도마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들이 분출을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제2부속실 설치 필요가 있다, 특별 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은 이 대통령 부인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서 우려의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이 해당 사건은 기본적으로 함정 몰카이고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제 나온 한 위원장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한 위원장이 어제 그 발언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냐, 바로 이 부분에 이제 쏠리고 있는 겁니다. 네, 한 위원장 이제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대로 신년을 맞아서 전국을 돌면서 광폭 행보에 나선 데 이어서 불체포 특권 포기 등 다양한 정치개혁 의제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안팎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에는 한 위원장이 대통령 부인 리스크를 넘어서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수정 교수는 지난 17일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비대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제1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입장만 언급했었던 한 위원장의 과거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지난 17일 나온 이수정 교수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2부속실의 설치에 대해서 제가 공감한다는 말씀드렸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는 그 제도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되는 제도죠.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 안 했던 것이고요. 우리 당은 민주당과 특별감찰관의 추천에 대해서 협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관한 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다양한 생각을 많이 얘기하는 것, 그거는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고 저도 잘 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좀 민심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좀 풀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김건희 여사가 경위를 설명하시고 만약에 뭐 선물이 보존돼 있으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할 때부터 이제 여권 안팎에서 물론 야당도 물론이고요. 또 여러 평론가분들도 그렇고 한 위원장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사안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이 부분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공개 행보에서요. 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듯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 이 연장선상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네, 동아일보에 따르면요.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뒤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용산 대통령실을 한 번도 찾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밥 한 끼도 같이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는데요. 전임 김기현 지도부 체제와 달리 대통령 관저 회동이나 당 사역 오천 등도 없었던 겁니다.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다음에 이 윤 대통령과 함께 있는 투샷,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찍힌 그 사진을 본 거 지난 3일이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 이게 유일한 듯합니다. 네, 당시에도 한 위원장의 신년 인사말에 윤석열 정부라는 표현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한 위원장은요, 지난 15일 기준으로 취임 이후에 나온 공개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언론의 평가, 또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중앙일보는요, 이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그러니까 이 취임 후 지난 15일까지 38개 이 공개 일정을 소화한 한 위원장의 공개 발언을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 한 위원장은요, 지난 15일까지 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제외한 이 공개 행사에서의 인사말이나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동안 그동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주재한 비대위 회의 공개 발언에서도 마찬가지였고, 한 위원장은 앞서서 이 취임 연설이나 당 사무처 당직자의 그 시무식 등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 같은 표현 대신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한 위원장이 이후 공개석상에서 윤 대통령을 언급한 건 지난 17일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노후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실천을 약속하면서 윤 대통령이 밝힌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을 거론한 게 유일했습니다.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에서 윤 대통령과 만났던 한 위원장의 모습 보시고 그제저 윤 대통령을 언급했던 한 위원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이기고 보겠다는 승부욕보다 이겨서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선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현재 비록 소수당이지만 대통령과 서울특별시장을 보유한 당입니다. 앞으로 이 남은 80여일 동안 서울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고 바로바로 실천할 겁니다. 과거의 여당에 비춰보면요, 이 집권당의 리더가 이제 흔히 1호 당원이라고 불리죠.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는다. 참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같은 기류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의정보고서 표지에 대통령 대신 한 위원장의 사진이 사용되는 등 한동훈 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흐름이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도로 치르기보다는 한동훈 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 구도로 치르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세워진 여권의 총선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는요, 윤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앞서 여당의 새 지도부 출범 또는 이제 중요한 지도체제 변화 등을 계기로 해서 김기현 전 대표 또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이 대통령실로 함께 또는 따로 초청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한 위원장은 전혀 부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대통령실은요, 당내에서 이 대통령 부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악의적 함정 몰카라는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대응 방식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당에서는요, 오늘도 대통령 부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 표출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김경률 위원이 이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사과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주장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에
일부에서는요, 대통령 부인의 이 명품백 수수 의혹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오늘 또 쏟아졌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률 위원은 비대위원 중에 처음으로 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 사과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서 오늘 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만큼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될 것 아닌가라면서 재차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심을 대표하고 싶은 여당에서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는 것은 전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중에서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여론을 제 음성을 통해서 나타났다 뿐이지 이게 어떻게 제 생각이겠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지금 저는 국민들의 감성이 돌아섰다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상대방의 몰카 공작이었고 그거대로 뭐 전 처벌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영부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기대치가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무너뜨린 거고 정말 국민들로서는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온 이상은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현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하태경 의원이 현역 의원 중에 처음으로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제 현 지역구는 호남이지만 다음 총선에서 서울 출마를 추진하고 있는 이용호 의원이 라디오에서 기본적으로 몰카 정치 공작은 맞다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건 죄송하다 그런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런 불편함을 대통령실은 충분히 헤아릴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의 목소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들도 그 과정을 다 알죠. 국민들도 당연히 어떻게 해서 시작됐고 어떻게 공작이 몰카가 이루어졌고 알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게 죄송하다. 국민 기대는 그런 거거든요. 그 인정하고 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저희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어제 이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총회 자리에서도 바로 이 대통령 부인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대응 방안을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거론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로 의견이 갈렸다고 하고요. 사과가 필요 없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어제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난 하태경 의원이 전했습니다. 모습 보고 오시죠. 오늘 김건희 리스크 명품백 관련해서 원내대표가 여기 할까요? 관련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이렇게 좀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본인의 사과를 그냥 말씀하시는 건지 다 의견이 갈려가지고 필요 없다 필요하다 뭐 갈렸습니다. 삼선 중진들은 이게 좀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나 갈게. 좀 당내 중론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원내대표한테 다수 의견이 있고 소수 의견이 있어요. 다수 의견이 뭐예요? 뭐 사과할 필요 없다는 거겠지 뭐. 가요. 네, 윤재욱 원내대표는 어제 의총 자리에서 해당 사안의 성격을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의원들에게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발언을 할 때 사안의 본질을 알고 대응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사건의 본질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함정을 만든 소위 몰카 공작이고 정치적 공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 사건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선대의 친분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함정을 만들어서 만드는 그 소위 몰카 공작이고 또 정치적 공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무리 이야기를 했던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하고 공모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의총 자리에서 수도권 선거를 망치려고 그러냐, 공작이고 함정이면 받아도 되나, 국민들이 전부 안 좋게 본다, 당사자가 고개 숙여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공식적인 의원총회 자리에서 이렇게 민감한 문제가 거론되고 논의됐다는 것 자체가 결국 여당 내에 뭔가 기류가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게 이어질지 이게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 원내 지도부,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를 대표로 하는 그 원내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 사이에
이제 온도차가 이렇게 감지되고 있는 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긴급 회동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윤 원내대표는요, 이 당초 예정보다 10분 앞당겨 이 원내 대책회의를 마친 뒤에 한동훈 위원장 집무실이 있는 여의도 당사를 찾았고 이 오전 9시 30분부터 20여 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당 관계자는 한 언론에 이 현안 논의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 최근 영부인 리스크와 관련한 대응을 두고 메시지 조율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이 만남 이후 이 윤재욱 원내대표는 앞서 나온 김경률 이 비대위원회 수도권 인식차 이 발언에 유감을 표하면서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님, 그 김건희 리스크, 여사님 리스크 관련해서 어제 의총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뭐 김경률 비대위원을 포함해서 계속 여사가 직접 해소를 해야 한다, 여사가 직접 사과를 하고 국민 앞에 서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거든요. 대표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어제 뭐 대통령실 발로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 다양한 뭐 의견을 듣고 있다 그런 그 보도가 됐었는데 뭐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수도권 여사 문제 리스크, 여사 리스크 해결 없이는 수도권 선거에서 진다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선거의 이제 승패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한 가지 이슈가 선거 전체를 뭐 승부를 결정짓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 하나 더 주목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지역이죠.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네, 여권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다음 달 2월 5일 오후 대구의 한 호텔에서 자신이 집필한 회고록 북콘서트를 갖는다고 합니다. 주최 측은 행사에 앞서서 300여 명에게 이 일정을 공지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정치권 인사의 참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 북콘서트인 만큼 이 박 전 대통령은 행사에서 회고록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고록에는 2012년 18대 대선이 치러진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그리고 탄핵 국면, 또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사저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행사가 총선을 2달여 앞둔 시점에 그것도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열리기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 쏠릴 수밖에 없겠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회고록 출판 일정에 따른 것이란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이 북콘서트 장소와 시기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세력 결집 시도냐, 특정 후보 지원용 아니냐는 등 이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측근 인사인 유영하 변호사 지원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오는 22일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유영하 변호사와 통화를 했는데 유 변호사는 개인을 위해서 유세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게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책에 대한 내용, 집필하게 된 이유, 뭐 그런 걸 설명하실 기회고요. 지금 제가 볼 때 뭐 어떤 개인을 위해서 유세 지원을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정치가 생물이니까 어떻게 판세가 돌아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도움을 요청을 만약에 하시고 또 대통령 그 도움을 받으시고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 이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게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 본인이 판단하시면 하시겠죠. 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옛 친박계 인사들의 행보도 주목이 되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 박 전 대통령의 지난 발언과 유영하 변호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만 그 정치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저의 그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고 연관이 된 것이라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아마 아무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출마 예상자나 뭐 현역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그거는 그렇게 전달해드렸어요. 안 그러면은 정치인들 오게 되면 이게 되게 북콘서트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정치 행사가 돼버려요.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배제시킨 거고, 뭐 예전에 참모들 중에 오신 분들은 정치를 리타이 하신 분들, 전혀 정치랑 상관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야 뭐 초청 대상에 들어갔겠죠. 전해드린 대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대통령 부인 리스크에 대해서 사실상 처음으로 우려 섞인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과연 대응 기조의 변화를 뜻하는 건지 여기에 지금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또 이 대통령 부인 문제를 놓고서 이 대국민 사과 이런 주장이 지금 분출하고 있는데 주로 수도권 출마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제 대구가 지역구인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요, 이 정치 공작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놔서 결국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뭔가 좀 시각과 의견이 엇갈리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이것을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처음 제1성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을 건데 골든타임을 이렇게 놓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이거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입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여당은 몰라도 야당은 이 선거를 명백하게 대통령 심판의 선거로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심판 선거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그럴수록 여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요. 충분히 본인이 그리고 재발 방지와 이 부분에 대한 성찰 이것을 국민 앞에 약속할 때만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 의원들의 이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니까 이게 이 문제를 듣고 완전히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정 취재는 함정 취재대로 따로 그리고 명품백을 받은 것은 거기에 대한 그냥 단순한 사과가 아니고 설명 과정, 해명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TK나 영남 쪽 일부 영남 지역에서는 그것보다는 한번 밀리면 민주당에게 밀리면 안 된다. 전체 총선 전략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은 함정 취재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건데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지금 한 20일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났지 않습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그래서 입장을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 명품백 사건을 서로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을 시켜서 전체적인 김건희 리스크, 김건희 스캔들 이렇게까지 총선 전략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걸 분리를 시키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법은 이것은 악법이니까 총선용 악법이니까 바로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대통령이. 그리고 이것은 이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딱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함정 취재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처벌을 받을 것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명품백 부분은 일단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된다. 해명이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사과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 지금 그 보완 대책으로 말을 하는 것이 특별감찰관하고 제2부속실이잖아요. 네. 이거는 김건희 특검법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데 이 명품백 같은 경우는 임기 초반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감을 선임을 하고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 이것까지 입장이 명확하게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구 지역 여론을 잘 아시니까 지금 제가 아까 두 번째 질문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출마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는 대구가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재욱 원내대표는 뭔가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뭔가 좀 감싸려는 듯한 그런 인상도 솔직히 받거든요. 실제 대구 정북이라든지 그런 영남권의 분위기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윤 원내대표가 저런 얘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영남권에서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 정서와 비슷한 척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중에서 좀 일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일종의 마녀 사냥을 당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올 때부터 줄리 논란으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녹음 같은 거 비밀리에 녹음된 거 7시간 녹음 이런 것도 있고 계속 그래서 어떤 인권을 좀 유린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시각이 좀 일부 있어요. 아, 그런 배경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어떤 시그널을 줬다든지 그런 탓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함정 취재 부분에 더 무게를 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에 공식적으로 당무에 복귀를 했죠. 그 뒤에 연일 정권 심판론 내세우고 있는데요. 당무 복귀의 첫 일성으로 이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면서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또 나와서 여권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한반도 평화는 경제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우려의 범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 정책을 전환하고 긴장을 낮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서는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출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북한의 선대인 김정일 위원장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들으신 부분 중에서요. 우리 북한이라고 한 부분, 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노력,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두 사람이 노력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오해 또는 해석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여당 측의 비판을 또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도발과 함께 여러 대남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 관심이 더 집중됐는데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지적하면서 김일성, 김정일이 평화의 사도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최대 위협이었다는 건 초등학생도 다 아는 상식이라면서 이 대표는 대체 어느 별에서 왔냐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북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라는 말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제 어떻게 좀 접두하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북한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긴 한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노력 이 부분을 지금 여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움직임 중에서는요, 이 흉기 테러로 연기됐던 재판에 출석한 거 이 부분이 또 시선을 모았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 이 서울중앙지법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재판 시작 전 법원에 도착해서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한 후에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흉기 습격으로 다친 왼쪽 목에는 여전히 밴드를 붙인 상태였습니다. 재판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은 총선 기간에도 재판에는 빠짐없이 출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법원 앞 모습 보시겠습니다. 기습 사태 이후에 첫 재판인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담당 재판장 사직으로 재판 지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용 부원장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대성 캠프 관계자 2명이 구속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요, 이 테러를 당했을 때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취재 기자들하고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정치권에 관심을 모았던 이 총선 출마,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에 계속 출마를 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한 답을 내놨습니다. 네, 어제 차담회는요, 이 대표가 이 부산에서 흉기 테러를 당했을 때 현장에 함께 있었던 취재 기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청한 자리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는데요. 먼저 지역구 출마와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그대로 나가지 어디에 가냐.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생각해달라라고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이제 전국 선거를 총지휘하기 위해서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혹은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던 것과는 달리 사실상 인천 계양을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건데요. 앞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원 전 장관이 이 대표가 지역구를 바꾸면 따라가겠다고 했다라는 취재진의 말에 왜 나를 따라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나오자 원희룡 전 장관은 국민이 원하고 있고 인천 시민이 기다리고 있다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앞서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혔던 원희룡 전 장관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제 간담회 발언 중에서 이제 눈길을 끈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기자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물었는데 이재명 대표가요, 그 사람이라는 호칭을 또 사용했다고 하죠. 어제 이 차담회에서 기자들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사람에 대해 내가 평가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서 다시 이제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칫하더니 재차 아니다, 말 안 할게요. 이렇게 이제 평가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두 사람은 그러니까 지난달 29일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첫 만남에서 어떻게 보면 악수와 웃음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이재명 대표는요. 새해 첫날에는 이 국립현충원에서 한 비대위원장과 조우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면서 서로 덕담을 좀 나누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대표가 당무 복귀를 기점으로 해서 한 비대위원장과의 이 이른바 그 허니문 그 단계는 끝내고 이제 본격적인 신경전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인 이 언급은 삼가면서도 최근 전국 투어로 총선 이슈 선점에 나선 한 비대위원장을 의식을 한 듯 올해 총선 목표를 151석 원내 1당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요, 이제 다음 공천 문제 등과 관련해서 이른바 물갈이론, 특히 이 586 세대의 용태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네, 앞서 민주당에서는요, 민주당의 대표적 운동권 인사죠. 김민석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발언을 두고 사쿠라 노선이라고 비판하자 김 의원 탈당 전력이 재조명되면서 기득권 용태론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까지 겹치면서 당 일각에서는 당내 기득권 의원들이 후배 세대를 위해서 불출마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에 이 대표는 어제 간담회에서 나도 586 세대라면서 민주화 운동을 한 게 잘못도 아니고 그게 공천에서 잘라야 할 이유냐고 용태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통합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요, 어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공천 룰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그 핵심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민주당 공관위는요, 일단 여성과 청년 그리고 장애인에게 25%의 가산점을 주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 참여 공천제를 통해서 공천 기준 마련부터 국민이 참여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먼저 민주당 공관위 측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여성, 청년, 장애인 심사 점수의 25% 가산된다는 거, 이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참여 공천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민참여 공천제는 공천 기준 마련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공천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이 공천하는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여론조사 등을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공천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보신 것처럼 시스템 공천을 강조를 한 국민의힘에 맞서서 민주당에서는 공천 기준부터 여론을 반영하겠다라는 건데, 이를 두고 이제 당 안팎에서는 결국 이 강성 지지층의 의견만 과하게 반영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관위 측은요, 심사 기준을 개량화하면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 민주당의 당 차원 징계를 받았던 이제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잇따라서 이 마지막 예비 후보 검증을 통과하면서 이게 또 공천 갈등을 촉발하는 어떤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이제 민주당 검증위가 제12차 검증 심사 통과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외 친명 인사로 분류되는 김우영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 또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 양문석 전 상임감사 적격 판정을 받긴 했는데 지난해 6월에 비명계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을 상대로 수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당직 자격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바가 있는 인물입니다. 수박은 아시는 것처럼 겉으로는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양 전 상임위원은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 상록갑에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또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도 비명계 강병원 의원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 출마를 선언해서 당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명계 지역구에 자객 공천 논란이 일었던 인사들이 당 지도부로부터 주의나 징계 같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1차 심사 관문을 통과하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재명 대표의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그렇잖아도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 자객 공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자, 이재명 대표 어떤 답을 내놨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공천 공정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자객 공천이란 표현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정하게 경쟁을 붙이는 건데 자객 공천이란 말은 언어 도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위 친명계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부적격 사유를 보면 살벌했다면서 검증위에서는 진짜 아닌 사람들이 걸러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제 당무에 복귀하면서도 자객 공천이란 말에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지난 발언 들어보시죠. 탈당 관련해가지고 당내에서 그동안 탈당이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한번 입장. 당내에서 지금 자객 공천 논란도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아직 공천한 거 없는데요. 경선한 걸 가지고 그러는 건가요?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당내 갈등에 대한 이 대표의 현실 인식이 아니란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김부겸 전 총리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까지 예비 후보 검증 과정에서 잣대가 많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납득할 만한 공천을 진행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공천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새롭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검증위원회는 개량화할 수 있는 정량적인 평가를 합니다. 공천심사위원회로 들어오면 거기선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무적 평가가 포함되게 돼 있는 것이고, 적격 판단 받은 거는요, 공천을 받는 게 아니라 공천심사위에 지원할 자격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거의 새로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민주당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공천 룰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관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제 공천권자가 되겠죠. 이재명 대표 자신도 이른바 친명계 인사들의 이 비명계를 겨냥한 자객 공천,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친명이라고 해서 또 자신의 측근이라고 해서 뭔가 우대를 하고 특혜를 주는 거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교적 중도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만 해도요,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 공천 과정, 그다음에 특히 친명계 일색의 그런 공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결국 공정한 공천의 강조성을 김부겸 전 총리도 직접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고 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둘이 어떻게 접합점을 찾을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일단 그 자객 공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상 이게 일본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이즈미가 옛날 그 자민당 시절에 그것을 이제 대항하면서 상대당에 이제 붙인 이름인데, 이게 한국까지 이제 이게 넘겨왔고, 그때 과거에 우리는 표적 공천이라 이런 말을 썼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당 내에서 실현된다는 거는 뭐냐면, 같이 하는 동지라기보다는 경쟁자고, 경쟁자의 더 지나친 말은 뭐 어쨌든 좀 적대화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인데,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예비 심사를 할 때 굉장히 객관적 지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음에 공천관리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공천심사위원회라는 이름이 지금 공천관리위원회라고
이름으로 이제 바뀌듯이 좀 더 중앙당의 개입이나 당대표의 입김이 없이 경선의 과정을 보장하겠다는 이런 이름으로 됐고, 근데 이게 이제 사전에 예비 심사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여전히 친명이냐 비명이냐 뭐 이러한 내부의 갈등들을 최대한 극단화시키면 자기에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생겼고, 이게 이제 수박 논쟁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만 했는데 그 경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에서는 여전히 이제 통과돼 버리니까 또 강원도당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서울에 온다든지 이런 네네. 식의 넘어가면 당은 이제 명분도 잃어버리고 실리도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관리를 못하면, 즉 총선 관리를 못하면 전체 선거판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원칙과 입장을 당대표가 좀 먼저 이런 걸 밝히고 그걸 정비했다면 자격심사위도 이게 좀 더 기준이 됐는데 당대표가 이게 침묵을 지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초래된 거 아닌가 싶고, 지금부터 이제 공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데가 이제 부담으로 넘어왔죠. 이게 이제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인식이 지금 과연 이 낙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정하게 해왔다. 그리고 오히려 친명계가 더 많이 탈락했다.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자료들을 보면은. 그래서 김부겸 전 대표가 이야기한 것에 납득할 만한 공천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낙천자가 납득할 만해야 돼요. 그래서 낙천자가 내가 나에 비해서 상대방이 그래도 뭐 능력이나 이런 도덕성이 우월하구나 납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준이 이재명 대표 기준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막말이나 어떤 범법 혐의 같은 데서 그런 말에 나오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낙천자들이. 그 상황에서 지금 그 민주당은 1차 뭐 자격 조사하고 2차 공천 그 두 단계로 만든 것은 투명한 공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실제로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은 친명을 두 차례에 걸쳐서 가려내는 그 단계로 그 이용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비명계 쪽에서 주장하는 비명계 쪽에서 이제 그렇게 네네. 보는 거죠. 비명계 네. 쪽이 그렇게 보니까 그걸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네네. 비명계에서 납득을 못 하면은 이 1차 자격 심사에서 이런 논란이 있으면은 공천에서는 더 큰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다음 아이템은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미스트롯 3 어제 방송에서는요, 이 참가자들의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가 본격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네, 어제 방송된 이 미스트롯 3 5회는요, 전국 시청률 17.5%, 이 순간 최고 시청률 18.5%를 기록하면서 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새로 썼는데요. 이 참가자들의 거의 절반이 탈락하는 1대1 데스매치의 결과입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대결은요, 11살의 트롯 신동 빈예서와 그보다 20살이 더 많은 진아유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무대는 지난주 방송 말미에 공개가 되긴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아서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했었습니다. 자, 어제 공개된 결과는요, 빈예서가 진아유를 단 한 표 차이로 제치고 4라운드로 향하게 됐습니다. 네, 빈예서는 문현주의 도련님으로 상큼한 매력과 넘치는 끼를 보여줬고요. 진아유는 여정인의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열창했는데요. 두 사람의 대결 영상 다시 보고 오시죠. 도련님을 짝 사랑했다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하늘이여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장윤정 마스터는 빈예서에 대해서 이 정동원을 보는 느낌이라면서 노래와 춤, 끼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다고 극찬을 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빈예서는 2주차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막강한 우승 후보로 올라섰습니다. 초반에 약세를 보였던 참가자들이 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런 역전 드라마를 펼쳐 보여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2연속 패자 부활로 올라온 윤서령은요, 전통 트로트 강자 미스김과의 대결에서 짜릿한 반전을 이끌어냈습니다. 경기 민요를 전공한 윤서령은 필살기를 살리면서 흥이 넘치는 퍼포먼스로 눈과 귀가 즐거운 그런 무대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 막강한 경쟁자 미스김을 한 표 차이로 꺾었습니다. 또 배우 임수정 씨 닮은 꼴로 이 트로트 임수정이라는 별명을 얻은 염유리도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염유리는요, 이 트로트 아이유 김소영과 맞서서 시원한 3단 고음을 선보이면서 마스터들을 사로잡았는데요. 그 결과 11대 2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4라운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맞대결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아니 미스트롯에 임수정 씨 닮은 분이 나옵니까? 아주 오래전에 미안하게 무겁어도 넘쳐는 많아 여자답게 깔끔하게 원하는 거야. 사랑을 하면서도 당신과 나이기에 못 잊어 했고 긴 세월 다가도록 그리워 사네. 기다리다 마스터 군단을 오열하게 만든 그런 또 감동적인 무대도 있었죠. 네, 바로 국악소녀 진혜연의 3호곡과 성악가 출신 복지은의 4부곡이 맞붙은 무대였는데요. 특히 복지은은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장민호 마스터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며 만든 내 이름 아시죠를 선곡했는데요. 이 노래에 분 마스터가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떠올리며 오열하고 은영 마스터와 김성주 MC까지 함께 눈시울을 불켜 한때 숙연한 분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방을 울린 복지은, 진혜연의 감동 무대 감상하고 오시죠. 이 두 사람의 대결 결과 복지은이 9대 4로 4라운드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주 미스트롯 3에서는요, 남은 참가자들의 1대1 데스매치가 계속될 예정인데요. 특히 1, 2라운드에서 각각 진에 등극한 배아영과 오유진의 맞대결이 예고돼 있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